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그 암호화폐 대출 프로토콜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죠. 컴파운드, COMP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또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핵심 메커니즘이나 주요 변화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컴파운드는 그 탈중앙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대출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초석을 다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컴파운드가 처음 나온 게 2018년이었죠. 이더리움 위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때 목표가 참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 그렇죠. 로버트 레시너랑 제프리 헤이스, 이 두 사람이 설립한 컴파운드 랩스가 개발한 컴파운드 V2, 이게 그 시작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돈 빌리려는 수요랑 공급, 그러니까 그 자산 이용률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점. 아, 자동으로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디파이 금리 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빌려주고 받는 걸 넘어서 그 사용자가 직접 프로토콜 운영에 참여할 길도 열었다면서요. 그 COMP 거버넌스 토큰?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COMP는 이더리움 기반, 그러니까 ERC20 토큰이고요. 총 발행량은 10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걸 그냥 사는 거 말고도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용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이 COMP 토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 인센티브처럼요? 그렇죠. 이른바 유동성 채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그 당시에 디파이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이자 농사 이런 걸 넘어서서 프로토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이걸 나눠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 10월 기준 시가총액이 한 3억 6천만 달러, 개당 가격은 37달러 정도 되네요. 그럼 이 토큰으로 구체적으로 뭘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금리 모델을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고 대출해 줄 건지, 아니면 담보 인정 비율은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거의 모든 중요한 규칙 변경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컴파운드에 방향키를 주는 거죠. 와, 강력하네요. 네, 위험 관리 정책을 정하거나 사용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 이런 결정에도 다 사용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기본적인 거는 내가 가진 암호화폐 맡겨서 이자 받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맡긴 걸 담보로 다른 걸 빌리거나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치를 하면 그 증표로 V2에서는 이자가 붙는 C 토큰이라는 걸 줬어요. 예를 들면 CDAI 같은 거요. 아, C 토큰? 네, 이게 예치했다는 영수증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이자가 붙는 자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대출은 항상 예치한 금액보다는 적게 빌릴 수 있는 그 초과 담보 방식이라서 안정성을 좀 높였고요. 근데 다만 이자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으로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변동성 리스크는 있겠네요. 그리고 다양한 개인 직업이나 다른 디파이 서비스랑 쉽게 연동된다는 것도 편리한 점일 테고요. 네네.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좀 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 컴퓨터큰 분배 시작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 거버넌스 시대, 그리고 그 유명한 디파이 썸머를 촉발시킨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고요. 2021년에는 그 프로토콜에 예치된 총자산, TBL이라고 하죠. 이게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와, 100억 달러. 정말 디파이 붐의 정점이었네요. 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2021년 말쯤에는 그 거버넌스 제한 업데이트 하다가 버그가 생겨서 네, 맞아요. 수천만 달러어치 컴퓨터큰이 사용자들한테 잘못 지급되는 그런 큰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디파이 프로토콜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리스크가 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죠. 그래서 커뮤니티랑 재단이 그걸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시스템 보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 이후에 나온 V3, 커멧 버전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V3. 맞아요. 최근 컴파운드의 가장 큰 변화인데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폴리곤, 아비트롬 이런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확장하면서 구조적으로도 많이 바뀐 거죠. 네, 핵심은 단순화 그리고 효율성 증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V3는 각 마켓마다 빌릴 수 있는 주요 자산을 딱 하나로 정했어요. 예를 들면 USDC 같은 걸로요. 아, 하나로요? 네.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담보로는 맡길 수 있게 했고요. 이게 V2보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또 위험 관리도 더 쉽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를 가져오는 오라클 시스템도 체인링크 같은 더 안정적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요. 기존 V2 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컴파운드의 이런 특징을 다른 토큰이랑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실물 자산, RWA 연계를 내세우는 나가야 토큰,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컴파운드는 정말 철저하게 디지털 자산 세계, 그 안에서의 금융 인프라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예치, 이게 핵심이죠. 알고리즘 기반 금리, 온체인 거버넌스, 이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나가야는 좀 달라요.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이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이런 걸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컴파운드는 순수하게 가상자산 금융 시스템 자체의 효율화, 고도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는 현실 경제랑 블록체인을 연결하려는 약간 다리 역할, 여기에 더 가깝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컴파운드의 강점은 자동화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V3를 통해서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청산 위험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나가야는 실물 자산을 연계하니까 변동성을 줄일 잠재력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RWA 토큰화 자체의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 문제, 또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같은 과제들이 좀 남아있죠. 타겟 사용자도 조금 달라요. 컴파운드는 주로 디파이 투자자들이 많이 쓰고 나가야는 좀 더 실생활 금융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의를 좀 해두면 컴파운드는 디파이 대출 시장의 문을 연 선구자로서 계속 진화하고 있고 나가야는 완전히 다른 길,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의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지향하는 바가 명확히 다르죠. 컴파운드는 계속해서 디파이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고 나가야는 RWA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금융의 미래를 또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컴파운드의 여정부터 나가야와의 비교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은 컴파운드처럼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더욱 고도화될까요? 아니면 나가야처럼 실물 자산과의 경계를 허물면서 발전하게 될까요? 혹은 이 둘은 어떤 방식으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